아닌지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너무 울고 있는데 잘못된 훈육이 우리 아이를 망치는 길이 되지는 않는지 초보 부모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이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훈육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을까 너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이 오늘 영상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슬립베럴 베이비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육아 전문가, 양육 전문가인 오연경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 육아, 훈육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 이번에 책을 또 출판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 올바른 유아 기초 능력 그리고 유아기 초능력 이렇게 또 제목을 너무나 아이디어 있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구독자분들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사실 너무 많은 채널에서 부모님들을 되게 오랫동안 도와주고 계셨었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카페 정말 많이 육아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훈육 관련해서 코칭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교육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아이가 올해 10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10 몇 개월부터 이제 블로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저희 사실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초보 어머님들, 네. 아이들이 좀 어리신 연령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 또한 또 2살 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좀 초보 엄마이자 오늘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훈육과 그리고 양육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지식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사님, 훈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너무 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육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가르치는 것이다. 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훈육이라고 하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공감을 강조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단호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항상 동일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정보들이 많잖아요. 예,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정보를 많이 찾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잘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마다 훈육을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단호한 훈육만 훈육으로 정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경우에는 뭐 24개월 이후에 훈육을 해라 혹은 36개월 이후에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도 그거를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때는 훈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단호한 좀 책임을 아이가 지도록 하는 그런 훈육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수면 교육도 사실은 맞아요. 훈육이거든요. 가르치는 모든 것 잠드는 건 굉장히 즐거운 거야를 가르치는 게 이제 수면 교육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육을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를 해요. 근데 0세부터 시작하는 훈육 이런 책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0세부터 시작하는 훈육이라는 건 훈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수면 교육도 마찬가지로 너무 좁은 개념은 얘가 지금 잠을 안 자? 지금 엄마가 어떤 행동 수정의 방법을 통해서 얘가 잠을 자는가 안 자는 것만 보는 걸 수면 교육으로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 전에 아이를 관찰해서 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고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수면 의식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걸 또 수면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각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정보들을 너무 쉽게 얻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맘카페도 있을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요즘에 뭐 릴스로 정말 많은 육아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유튜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제가 조금 느낀 건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상황에 내 아이에게 맞는 것들을 찾는 그 능력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초보 엄마로서는. 최근에는 저는 막 우유를 먹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봤었어요. 근데 사실 우유에 뭐 장점이 있으니까 소아과 선생님들도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그런데 단편적으로 그 엄마가 당연히 우유를 먹이지 않는 거에 대한 이유는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모르고 그것만 우르르르 따라가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육아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면 다 같이 우르르르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같이 우르르르 가고,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보 엄마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채널에는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어떤 문장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만이다 내가,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에게는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하지 않잖아요.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없죠. 그렇죠. 에너지가 없고 안 되잖아요. 굉장히 꼭 필요한 이제 영양소인데 그 한 문장만 보고,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비만 때문에 이미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그 부분만 딱 보고 내가 적용을 하면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무엇이냐, 그 문장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냐,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된 건지, 무엇을 통제하고 뭘 보기 위해서 한 연구인지, 이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딱 표적을 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찾을 거라고 하면은 너무 많아요, 사실. 거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조합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인 결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컨텐츠를. 맞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냈는지를 보는 해안, 이런 게 진짜 필요한 시기 같아요. 정보가 많은 만큼. 맞아요. 네.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정말 막, 그래, 훈육은 무엇이야? 라는 것들을 하고 되게 굉장히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훈육은 박사님께서 아까 좀 어렸을 때부터 0세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그 0세에 하는 훈육과 또 3세, 뭐 2세에 하는 훈육이 조금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좀 어떤 훈육을 언제부터 하는 것을 추천을 하세요? 우선은 연령과 관계없이 훈육의 대원칙이 있어요. 그럼 훈육은 무엇을 하는 거냐, 이제 가르친다고 했는데 뭘 가르치냐,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삶을 살아갈 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훈육하면 좀 안 되는 거, 통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는 걸 가르치는 것도 훈육이잖아요. 그리고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단호하게도 알려줄 수 있고 즐겁게 알려줄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게 훈육인데, 연령에 따라서는 언어라는 도구를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느냐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러니까 돌 이전이다 라고 하면은 전환시키는, 옳은 행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약간 멈춘다든지 무시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등을 돌려서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훈육들을 사용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반응이 없네? 내가 뭐 이거를 흔들었더니 엄마가 박수를 쳐주네? 또 흔들어 볼까? 네. 근데 이거를 입에 넣었더니 엄마가 표정이 달라지면서 목소리 톤도 달라지네?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네? 그럼 이거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세상에는 뭔가 옳고 그른 게 있는 거구나, 나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배워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아이가 연령이 높아지면서는 왜 그 행동을 하면은 안 되고 이 행동을 했을 때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경험적으로 알게끔 해줄 수 있고요. 또 이 표현을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어릴 때는 아야야야, 이거 아야야 하네? 엄마 표정이 왜 저래? 이렇게 했다가 이거 하면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이게 벌레들이 이거 많지?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지? 이런 거는 약간 36개월 이후에 아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나이로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단 말이죠. 24개월은 되고 25개월은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언어 능력들도 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막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기는 힘든데 어쨌든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어릴수록 좀 더 즐겁게 소리와 표정과 이런 몸짓으로 아이한테 좀 더 많이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 빈도를 점점 언어가 많아지게끔. 근데 뭐 초등학생 됐다고 해서도 다 말로만 아이를 앉혀놓고 하지 않거든요. 그죠. 긍정훈육을 통해서도 하고 지금도 아이가 문제 풀면 저 손잡고 막 돌아주고 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공부하면서 돌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돼도.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빈도가 달라지는 거고 주제가 이제 뭐 생활 습관에서 학습으로 달라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연령이 어리면 아무래도 먹고 자고 하는 거가 맞아요. 이제 많은 거고. 맞아요. 네. 그게 거의 생존 쪽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훈육은 뭐 나중에 해야 된다. 뭐 훈육을 지금부터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되게 좁은 거라는 것을 네. 이번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수면 교육이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보았던 사람으로서 훈육도 정말 그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우리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모님들이 훈육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되는 걸 알려주려다 보니 안 되는 것도 함께 당연히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의아했던 게 뭐냐면 수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일단 아이 처음 딱 태어나면 저도 그 100일의 기적이 언제 네. 나오지? 통장을 언제 잘까? 막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잘 뭔가 해보고 싶잖아요. 아이를 처음 만나서 합을 맞추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랑. 근데 수면 교육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훈육은 또 36개월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면 교육은 말이 안 훈육이 아닌가? 맞아요. 네. 말이 사실 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B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 거죠. 맞아요. 말도 안 통하는 이 아이 데리고 수면 교육, 아이가 울더라도 내가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큰 죄책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론들이 계속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훈육을 어떤 사람들은 좀 되게 빠르게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어떡해 이러면서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훈육을 엄격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훈육을 굉장히 유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엄마의 그 양육 태도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 훈육을 좀 늦게 하거나 안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박사님께서는 좀 많은 케이스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훈육을 언제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24개월 이후에 할 거야, 나는 36개월 이후에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신념들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계속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이거를 가르치냐 마냐는 아이는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시기라는 거는 뭐냐, 내가 뭔가 제대로 아이에게 가치 전달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이랑 상호작용하는 걸 좀 늦게 시작한다고 하면 아이는 이미 내가 좀 살아볼 만큼 살았거든요. 내가 내 평생이 지금 한 18개월 살았고 또 더 36개월 살았으면 어떤 기준이 없이 내가 계속 뭔가를 해왔던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훈육을 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위험한 것과 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몇 가지만 빼놓고 나는 허용한다. 이거는 자율성에 대한 것도 제가 이 책에다 해서 진짜 자율이 뭔지를 좀 자세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고민의 과정 없는 선택권은 그냥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냥 다 해봐. 이러면 아이는 그게 기본값이 돼버려서 항상 다 내가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거는 위험해서 통제를 하면은 무서워서 멈출 수도 있고 이게 뭐지 싶어서 멈출 수는 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내가 어린 왕인데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면 막 감히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이제 울고 떼쓰기가 심해서 오는 아이들 경우에 훈육하기가 힘든 케이스가 뭐냐면
허용적인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왜냐면 아쉬울 게 없어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좋은 건 아니지만 통제를 많이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막 이렇게 분노 표출이 돼도 기관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받고 싶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이나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게 채워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굉장히 조절하면서 모여요. 근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그 사랑을 주면서 훈육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준 아이들보다 낫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쵸. 그런 훈육 효과적인 단기간으로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애정을 굉장히 충분히 받으면서 기준이 없이 허용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울 게 없어서 누가 훈육을 해도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상처받냐면 이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약간 좌절을 경험하는 거군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아이한테 누군가 맞춰준다는 건 진정한 관계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통제의 그 벽에 부딪히고 친구들도 내 맘대로 어차피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히려 빨리 찾아오는 게 좋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훈육의 필요성을 알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단호한 훈육, 행동 통제적인 훈육, 권위에 복종하게 만드는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얘기를 할 때 무시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너무 울면은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강조가 되면 또 어떻겠어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통제적인 맞아요. 부모님이 내가 하는 방법이 맞았어.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육아 프로가 막 엄청 이슈가 되고 허용적인 부모들만 막 넘쳐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아 프로그램을 봐도 허용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들 맞아요. 중에. 절대 없죠. 근데 이제 내가 보고 듣고 더 들리는 부분들이 더 우리가 얘기한 것도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다 그 맥락을 다 파악해서 보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반복해서 보고 한 분의 강의를 보더라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거를 또 다양한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 안에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다 그 근거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기른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은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초보 엄마들이 너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육아를 쉽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 수면 교육이 뭘 필요해. 훈육이 뭐가 필요해. 애들을 그냥 다 잘 크는데 그런 경우는 이 부모님이 3, 40년 동안 공부를 하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의 부모로부터 네.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맞아요. 어떤 육아사보다도 강력한 학습을 한 상태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모국어를 사용을 하듯이 그렇게 체득이 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것까지 아니 육아가 쉬운데 왜 그렇게 어렵게 육아를 하냐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엄마 세대들만 하더라도 아이 뭐 1명, 2명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제가 약간 실망했던 게 애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씻겨야 될지 처음에 약간 그러다 나중에도 이제 저보다 훨씬 이제 노련하게 해주셨지만 네네네네.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믿고 데려왔는데. 우리 엄마도 애를 키워본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갓난아이를 맞아요. 다루는 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모님한테 배워온 거 말고 네. 예전에 이렇게 가족들이 많을 때는 어머 친척 언니도 애를 낳네? 뭐 뭐 옆집에 누구도 친하게 이웃사촌이 애를 낳네? 이러면서도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요즘 고부 갈등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의 세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뭐 그런 거를 해, 뭐 나 때는 수면 교육 그런 거 필요 없었다. 넌 이렇게 잘 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 뭐 육아도 뭐 트렌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그냥 기본적인 그 대원칙 그리고 나만 조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라는 뭔가 딱
중심이 잡히면 그냥 육아든 훈육이든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면에서 그 수면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든 성공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양육 효능감을 높이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수면 교육을 사실 셀프로 하시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첫 좌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뭔가 실패한 것 같아.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수면 교육 한 번 성공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뭐 완전 성공, 완전 실패 이런 것도 아니니까. 또 양육이나 훈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한 건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오늘 훈육 성공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 길로 가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저도 지금도 매일 훈육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어제 한번 우리 대화를 해볼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을 정도로 아이는 정말 매일매일 성장하는 단계이고 우리는 그거를 매일매일 조금 다듬어 줘야 되는 게 부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훈육에 관련해서 훈육은 어떤 건지, 훈육은 언제 시작해야 되는 건지 정말 많은 정보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저희 아이를 대하는 저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늘 많이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슬립 베터 베이비 채널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